들어가죠.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물류비 산정 기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그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류비에 대해서 이제 세목별로 객관식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교재는 27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이에요. 물류비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에 대한 우리가 일반 기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류비의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어떻습니까? 이 지침에서 나오는 지침에서 물류비 과목을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별로 순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 계산 방법이나 양식과의 통일성을 갖도록 이제 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역별로 가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별, 그 다음에 자가, 또는 위탁할 거냐, 위탁별, 자가 위탁별로 가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관리 항목별이죠. 자,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물류관세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이제 제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영역별이라는 자체는 앞쪽에서 이제 물류비라는 게 이 조달 물류, 그죠? 조달 물류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내 물류비, 그 다음에 판매 물류비, 그 다음에 영물류비가 있죠. 영물류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셔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기능별은 이제 운송을 할 수 있고요. 운송비, 그 다음에 보관 및 재고 관리비,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역, 그죠? 뭐 유통 가공비, 또 우리가 유통하는데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가공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류정보 관리비. 자, 이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가와 위탁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세목별로 이제 재료비 하나씩 본다면 재료비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노무비, 그 다음에 뭐 경비, 자, 돈을 빌린 이자, 뭐 시설 부담이자, 그다음에 재고 부담이자. 자, 관리 항목은 이제 조직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지역, 고객, 그 다음에 운송수단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여러분이 이제 오지선다로서 다음 중 그 영역별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뭐 다른 분류비를 넣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 그 다음에 세목별, 그 다음에 관리 항목별 이렇게 해서 나누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영역별 아닌 거, 관리 항목별 아닌 거,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적어 놓겠는데 274페이지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양가로 5번에 물류비의 절감 방안이죠. 절감 방안이다. 그래서 이제 물류 경로의 단축.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경로를 이제 단축함으로써 어때요? 그 물류 비용을 또 절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물류비에 대한 계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연기,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관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순서가 오지선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연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는 자체는 이제 뭐 성은 뭐 아무나 뭐 송영기, 그죠? 제가 송씨니까 송영기는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가 불안하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비 절감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의 단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때요? 이 경로가 많으면 이제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경로를 이제 단축하는 것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 상물 분리라는 것은요. 자, 상물 분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상적 유통, 앞쪽에서 배웠던 상적 유통, 그래서 영업 판매, 그죠? 영업이나 판매 같은 거고, 그다음 물적 유통은 이제 물류죠. 물적 유통은 물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완전하게 실현하든지 아니면 창고나 배송센터 등의 물류 거점을 신설하도록 이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수송 로트의 이제 확대라든지 재고량의 적정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물류 작업의 생략화입니다. 물류 작업의 생략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을 이제 줄인다는 얘기죠. 기계로. 그래서 인력에 의존하던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에 이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생략화에 대한 대표적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이 했던 것을 기계로 힘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듯이 이제 단위 적재 시스템, 유닛 노드죠. 유닛 노드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창고, 그 다음에 뭐 자동 포장기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계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생략화는 이 코스트 절감 효과는 크지만, 자,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형 설비스 투자를 또 필요로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자동 창고, 유닛 노드 시스템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우리가 단위 적재다 보니까 컨테이너라든지 팔레트처럼 이렇게 이 단위 적재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뭐 비용이 좀 절감된다 해도 자동 창고나 이런 것도 자동 포장기기를 만든다면 전체적인 설비가 또 필요하죠. 대형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또 어떤 수익성, 채산성을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물류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번 물류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1 물류, 제2자 어떻습니까? 제1자 물류, 제2자 물류, 제3자 물류 이렇게 들어가죠. 자, 물류 아웃소싱 이제 나타납니다. 물류 아웃소싱. 그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이제 물류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위탁업체한테 맡깁니다. 외부 업체. 그 외부 위탁을 주면요. 위탁을 주게 되면 외부 업체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웃소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지만 소비자에 대한 욕구를 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또 단점이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아웃소싱은 한 기업의 자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활동 중 자기가 가장 잘하는 핵심 역량은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일적 물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그 외의 분야는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일체를 해당 분야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업체를 이제 위탁을 해서 이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자사의 핵심 역량을 공급업체의 핵심 역량과 상호 연계시켜서 기업의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물류 아웃소싱, 즉 이 외주 물류란 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어떤 물류 기능 전체 또는 혹은 일부를 외부의 물류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조업체가 물류 아웃소싱을 추구할 때 그 업체는 전문화에 이점을 살려서 고객 욕구의 변화에 대응해서 주력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업에.
물류는 이제 공동화시키거나 표준화가 이제 가능하고요. 물류 시설 및 장비를 이중으로 투자하는 데 따른 투자 위험의 회피가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의 유형은 뭐 비용 절감하는 유형, 분사형 아웃소싱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부분 외에는 부분을 외부화 또는 분사화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어때요? 핵심 역량 이외의 모든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이들 공급업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또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 자체의 아웃소싱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부분까지 아웃소싱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 아웃소싱을 통해서 핵심 역량이 공동 강화 전략이 또 강화되는 추세를 또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물류에 대한 제3PL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로지스틱이라는 자체의 파트입니다. 퍼스트 파티, 그 다음에 세컨드, 그 다음에 서드,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세 가지인데 점점점 이제 이 제3자, 제4자 물류까지 계속 발전이 되어 와요. 자, 그래서 1PL이라는 자체는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물류부서. 그래서 자기 회사. 물류부서에서 이제 물류를 담당하면서 자기 회사에서 사내 물류를 합니다. 자, 사내 물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두 번째가 2PL입니다. 자회사가 있고, 이제 3PL하고 이제 4PL. 자, 최근의 경향은요, 발전된 거에 대해서 최근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 발전에 대해서 최근에 대한 거를 이제 엄밀히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가 출제 변동은 없냐? 3PL하고 4PL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제 3PL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전문 물류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자, 그래서 외부 전문 물류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요. 4PL은 어떻습니까? 3PL에다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컨설팅. 그래서 컨설팅까지 이제 맡긴다. 이렇게 해서 발달됐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제3자 물류는 어떤 거냐? 외부 전문업체,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건 몇 자 물류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3자 물류에 대한 정의로 가볼게요. 3PL은 어떻습니까? 3PL이라는 것은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그리고 물류 서비스 제공자가 완벽한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경우 기업은 물류비와 그다음 재고 비용의 절감 또는 우리가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고방식 하에 등장한 것이 제3자 물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1자 물류라는 용어는 기업의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분류되는 개념으로 제1자, 2자에 대한 이응 개념이죠. 그러면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1자 물류는요, 우리가 기업이 물류업을 사내 물류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사 물류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사 물류. 그 다음에 제2자 물류라는 것은 어때요? 기업의 사내 물류부서를 별도로 자회사 독립을 시켜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자회사 물류라고 보고요. 제3자 물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3자는 물류 경로 내에 다른 주체와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류 경로 내의 대행자 또는 매개자를 의미합니다. 물류 전문업체에 대한 위탁이죠. 그래서 전문업체에 대한 위탁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제3자 물류는 화주와 그 단일, 그다음 혹은 복수의 제3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비용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상호 합의해서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 또는 협약 물류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시험지 나올 수가 있다면요, 밑에 있는 박스가 이제 시험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실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비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278페이지 보시면요, 어때요? 자, 지금 니은에 보시면 제3자 물류하고 그 다음에 물류 아웃소싱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3자 분류는 하주와의 관계가 전략적 제휴, 계약 기반, 그 다음에 관계의 특징이 협력적 관계, 서비스 범위가 종합 물류 서비스 지향. 자, 우리가 정보가 이제,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는 제3자 물류는 어떻습니까? 이 화주와의 전략적 제휴가 계약 기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웃소싱 그냥 수발주 관계, 거래 기반이고, 근데 제3자 물류는 어떻습니까? 외부 전문 업체에 대한 위탁을 하면서 협력적 관계인데, 아웃소싱은 그냥 일시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다른 것만 좀 적어 놓을게요. 협력적인 데 비해서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범위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수송 보관 및 기능 서비스, 기능별 서비스만 지향하고요. 정보 공유. 정보를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제3자 물류는 외부 업체한테 이제 위탁을 하면서 이 필수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공유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물류 아웃소싱은 어떻게 돼요? 불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도입 결정의 권한입니다. 그죠? 권한. 이건 제3자 물류는 최고 경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중간 관리자다. 그럼 더 의사결정이 얘가 더 상위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간 관리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형태는 이제 통합 관리형이고 분산 관리형.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를 보겠지만 운영기간 우리겠죠. 자, 운영기간은 어때요? 우리가 이 제3자 물류는 중, 장기. 물론 얘보다 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단기고 일시적이다. 뭐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특성은 무자산형 가능하지만 자산 소유 필수죠.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그 366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366으로 가시면, 자, 366. 366에 그 6번을 갑니다. 6번을 가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자 물류에 관련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은, 자, 하주와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계약기간 전략적 제휴를 따르고요. 도입에 있어서 결정 권한은 이제 최고 경영자고, 그 다음에 서비스 범위는 종합 물류 서비스 지향하며 통합 관리 형태예요. 근데 운영 기간은 어떻게 돼요? 단기적, 일시적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물류 아웃소싱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면 423페이지로 가시면, 423페이지로 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423페이지에, 자, 페이지, 우리 423페이지 84번 정도요? 자, 이건 좀 약간 구체적인 겁니다. 아직 3P를 안 전반적으로 다 안 봤지만은, 그 3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가 물류정책 기본법이 있어요. 제2조에 제3자 물류라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제 물류회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쪽 파트가 이제 물류관리사도 어떻습니까? 물류 관련 법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물류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 제3자의 물류를 정의하고 있어요. 제3자의 물류는 그 하주가 그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자, 항상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으로 정한다?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법에. 그 다음에 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의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때요? 3번에 보시면 기업의 사내에 수행했던 물류 기능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아웃소싱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아웃소싱이 아니죠. 이러한 물류 아웃소싱을 위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하주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물류 형태를 제3자 물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의가 약간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제3자 물류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78페이지로 가시면 다시 우리가 제3자 물류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요. 자산 기반 물류업체, 그죠? 종류별로. 그래서 얘는 트럭, 선박, 창고 또는 이들의 혼합된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물류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고, 관리 기반 물류업체는 이제 운송수단이나 창고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4PL과 관련이 되겠죠. 4PL과 관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 물류 업체는 창고나 트럭 또는 두 가지 혼합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이러한 자산의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물류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 기반 물류업체, 운임 지급과 같은 경영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제3자의 물류 확대 요인이나 물류의 유용성과 전제 조건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물류 도입의 기대 효과, 뭐 얻었습니까? 제3자를 물류를 하다 보니까 물류 산업의 합리화에 의한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고품질에 대한 물류 서비스의 제공으로 하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종합물류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와 SCM, 공급사슬 관리의 도입 확산이 또 촉진되면서 기타 수배송 효율화를 또 위한 방안이 앞에서 배웠던 공동수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다각적 운송수단과 시각의 모색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4자 물류라는 게 뭐였어요? 자, 우리가 3PL에다가 컨설팅 업무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4자 물류라는 것은 이 제3자 물류 확장된 개념으로 미국의 앤더슨 컨설팅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4자 물류라는 것은 이 물류 컨설팅 업체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컨설팅 업체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물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포도라는 회사가 있어요. 운송 대리 업체들이 대기업들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좀 더 친해지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업으로 하진 않지만 이 컨설팅에 대해서 또 많은 걸 얘기해줘요. 아, 이러한 하면은 어떻게 가는 게 낫겠고 어떠한 상황이 낫겠다는 서비스.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앤더슨 컨설팅에 의하면 이 4PL이라는 것은 화주 기업에서 포괄적인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 제공 기업이 자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타사의 경영 지원, 능력 및 기술과 연계해서 보다 안전한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컨설팅이라는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넘겨보시면 이제 어때요? 이 4PL이라는 것은 이 광범위한 공급사슬 조직을 관리하고 기술, 능력, 정보기술, 자료 등을 관리하는 공급사슬 통합자이다. 현재는 이제 3PL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에 4PL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이 그 순서입니다. 4PL이 계속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제 조건, 4PL의 전제 조건의 특징, 뭐 성공 요건이나 특징 같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4PL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첫째는 4PL은 3PL보다 범위가 넓죠. 공급사슬 역할을 담당하고, 둘째는 전체적인 공급사슬 영향을 주는 능력을 통해서 가치를 또 증진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SM에 있어서 4PL의 단계가 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그 다음에 그 공급자에 대한 4PL의 평가 기준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들이 364페이지로 가죠. 364로 가시면, 자, 문제가 만약 쉽게 나온다면 364로 가시면 364의 1번처럼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때? 우리가 다음 중에서 제4자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말했던 1번, 3번, 1번, 2번, 3번, 4번은 다 얘기했고요. 당연히 5번 틀었죠. 4PL은 3PL보다 범위가 좁다? 말도 안 돼요. 범위가 넓죠. 그죠? 그래서 점점 넓어진다라는 자체. 그래서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SCM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공급사슬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지만 SCM이라는 자체가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셔야 드릴게요. 자, 교재는 이제 284페이지입니다. 자, 284에 이제 SCM이라는 거죠. SCM. 그래서 이 Supply Chain, 그 다음 Management.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자, 공급 사슬 관리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슬 관리가 생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최종 소비자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하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공급 사슬이란 또는 공급망은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시작해서 공장 창고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 자재, 정보, 지불, 서비스 등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번에 공급 사슬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돼요? 기업 간 또는 기업 내부에서 제품, 부품의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공급 체인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자는 거죠. 그 관리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SCM의 등장 배경은 뭐 고객의 서비스 요구 증대, 그죠? 제품 간의 경쟁의 결과 품질 차이가 적어져서 품질에서 경쟁 우위가 확보가 어려워져서 기업들 간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쟁이죠. 이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수명 주기가 갈수록 이제 짧아짐에 따라서 이 신제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도 빠르빠르 이제 뭐 1, 2, 3 계속적으로 시리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들은 원재료나 제품에 대해서 정량의 공급 체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경영에 대한 또 세계화와 그 다음에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의의는 참고하시고요. 자, SCM에 대한 중요성과 목적은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285페이지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2번 SCM의 중요성과 목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럼 SCM의 우리가 중요성과 목적을 본다면 그럼 SCM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볼게요. 자, 이건 기업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부가가치의 60~70%가 제조 과정의 외부의 공급 사슬상이 발생하고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는 걸 배웠죠, 앞에서. 그 중에서 제조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이 공급 사슬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 및 기자재 공급의 납기 및 품질의 불확실성과 수요 및 주문의 납기, 수량 등의 불확실성을 제조업체 내에서 수동적으로 흡수하여 생산 계획을 편성하고 그 재고를 관리해서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재고 및 제공을 또 감축하는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채찍 효과라는 게 분립 이펙트라는 건 채찍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냐? 자, 이런 겁니다. 채찍 효과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만약에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지금 한 봉지를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라면 자체를 한 박스 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너무 잘 팔리니까 한 박스를. 그래서 뭐 어떠한 것을 이제 뭐 지금 뭐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팔리고 어느 정도 유통에서 이제 좀 획기적인 거였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좀 약간 뭐 특정한 제품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옛날 이경국 씨가 선정했던 이 꼬꼬 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꼬꼬면. 꼬꼬면 자체도 이제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 자체가 시장에 좀 어떻습니까? 이 받아들이는 것이 좀 낮아져서 지금은 좀 그렇게 찾질 않죠. 근데 초기에는 많이 찾았단 말이에요.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럼 소비자의 잘못된 전달로 재고가 막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자, 우리가 소매상은 그러면 한 박스를 원해? 그러면 많이 우리가 확보해 놓자. 소비자를 위해서 많이 확보해 놓는 거야. 그럼 도매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매상한테 그 소문을 듣고 소매상들도 뭐 여러 소매상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우리가 이 생산자까지 와서 생산자는 야 계속적으로 이 공장 돌려 이렇게 되겠죠. 그죠? 24시간 가동.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팔리면요 계속 재고가 쌓이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찍을 착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파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채찍이 딱 있다. 그럼 이렇게 파장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찍 효과라는 건 그겁니다. 그럼 채찍 효과에 알려져 있는 정보 전달의 지연 및 왜곡의 확대 현상이 전통적인 공급사슬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이 공급사슬 가장 마지막 단계인 소배 단계에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주민 및 수요 형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이 도매상 또는 지역 유통센터 등의 공급사슬을 거슬러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왜곡이 누적되어 납기 지연이나 또는 결품 또는 과잉 재고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산, 부품, 조달 및 구매, 보관 및 물류, 운송, 판매 및 유통 등의 기업 활동이 글로벌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급사슬상의 이 조달 기간,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던 과거의 푸시 방식에서 탈피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대량 고객화가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량 고객화에 따라 이 로지스틱스 대상 품목이 많아지고 재고 및 물류 관리비가 복잡해지면서 이 주문 관리, 생산 계획, 정보 관리 및 추적 관리가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SCM에 대한 목적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공급망에 참여하는 전 기업들은 협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또 소비자는 거기에는 극대의 만족과 효용을 또 얻으려는 목적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CM에 대한 그 적용이라는 것은 자, 어때요? 우리가 이 산업별로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즉, 섬유, 의류 부분. 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SCM에 대한 우리가 그 종류별로 본다면 자, 섬유나 의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QR로 보고요. 식품이나 자파 부분은 우리가 ECR이다. 그 다음에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EFR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약품은 어떻게 된다? EHCR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CM의 기원은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의류 제품 부분에서 이뤘던 QR에서 찾을 수 있고 이 QR 도입으로 미국의 의류업체와 유통업체는 매출 증대 및 재고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1993년에 가공식품 산업에서 이전까지 가능되었던 과다 재고 및 반품의 감소 등을 통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생산 증대와 우리가 패션업계에도 고객의 신속한 응대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또 높이고 또 ECR, 그죠? 아까 ECR, 식품 자파 부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즉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이라는 의미로 유통 교통망 내에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비효율을 또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종류가 섬유 및 의류 부분이죠. 그래서 QR.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유 의류는 QR이다. 그래서 이 수입 의류의 증가로 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패션의 어떻습니까? 의류업체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략으로 1985년에 도입됐어요. 그래서 수입 의류가 가지는 가격 경쟁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 초점을 둔 전략이다. 그 다음에 식품 자파 부분, 자파 식품 부분은 이제 ECR이라고 얘기했죠.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ECR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슈퍼마켓들의 매출 신장률의 저조의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겁니다. 신속 정확한 재고 보충을 가능하게 하고 또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협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EFR이라고 하죠. EFR. 그래서 이제 EFR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그 푸드라는 자체죠. 신선식품 부분. 신선식품의 이제 효율적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선식품에 대해서 EFR, 그래서 EFR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의약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밑에 이 EH라는 자체는 헬스케어죠. 건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의료 공급업체인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공급체인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관련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QR, ECR,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EFR, 그 다음에 EHC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산업별로 이제 발전이 되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 SCM에 대한 기원을 다시 한번 본다면 어때요? 처음에는 QR이죠. QR이 도입됐고 가공식품 산업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ECR이라는 게 나왔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EFR 그다음에 EHCR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도 산업별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제4장 물류경영 관리를 봤어요. 그래서 물류경영 관리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신 것 같고요. 유통기업이 윤리와 법규를 가기 전에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좀 중요도가 높았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273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번 시간엔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이 특히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 문제도 영역별이냐 기능별 자가위탁 세목 관리 방법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송연기, 연기는 자세가 안 좋아. 그럼 자세를 관리하자. 연기 자세 관리. 그래서 연기 자세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류비 절감은 이제 경로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켜야 된다. 그래서 상물 분리에 대한 완전하게 실현하든지 아니면 창고나 배송센터 등의 물류 거점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아웃소싱은 이제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가 제1자, 2자, 3자, 4자 컨설팅까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물류와 물류 아웃소싱에 대해서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 위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1페이지 제4자 물류는 컨설팅 업무까지 해준다는 문제 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SCM에 대해서는 채찍 효과라는 자체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어때요? SCM에 대한 적용이 산업별로 이제 구분되는 이 산업별로 가는 걸로 우리가 각각 연결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5장 288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법규입니다. 자, 윤리와 법규에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거의 안 나오거나 이제 법규가 이제 바뀌면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윤리보다는 법규에서 나옵니다.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요.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파트가 제5장이죠. 제5장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 파트는 좀 출제 빈도가 낮고 법규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2014년에 이대 때 출제가 됐었는데요.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윤리보다는 법규에 더 중요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윤리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잠깐 보고 법규의 쪽으로 이제 좀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윤리와 법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그 기본적인 개념만 보고 좀 연결이 좀 돼야 되는 거는 다음 시간과 연결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기업 윤리의 기본 개념만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제1절 제목만 기업 윤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자격증 시험에 다 윤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윤리라는 자체를 또 지켜야 되니까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윤리에 대한 이해나 기업 윤리의 의, 윤리의 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십시오.
뭐 기업 윤리의 중요성은 그냥 제목 위주로 어떻습니까? 기업을 지속적인 원동력이 될 거고 윤리 틀어서 기업 성과 창출에 또 기여할 거고 기업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된다. 근데 여기만 하고 좀 제가 쉬었다 가겠는데요. 3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윤리적 행동의 원천이죠. 그래서 윤리적 행동의 원천. 행동의 원천이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원천에서는 이 개인적 판단, 그죠? 개인적 판단이나 어때요? 그 법을 비롯한 사회 규범, 그 다음에 최고 경제 행동과 영향력 등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밑줄 한번 쳐보시는데요. 자, 사회 규범입니다. 윤리 자체는 이게 규범화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과 도덕, 간섭 등의 사회 규범은 윤리, 비윤리적 상황을 만드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규범이 있다면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은 자신이 한 윤리적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쌓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린 모든 결정과 행동은 도덕적 기준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이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 실천을 만듭니다. 그래서 윤리적 위기는 대부분 조업원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관행 때문에 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니을번이 이제 그 문제 냈는데요. 자, 니을번에 보시면 최고 경영자의 영향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영향. 자, 어때요? 상급자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최고 경영자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 윤리적 정책과 강령입니다. 윤리적 정책과 그 다음에 강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정책은 이제 윤리 정책은 높은 윤리 기준의 기업 행동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윤리 강령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영지 윤리 강령을 또 강조할수록 또 회사에 우리가 비윤리적 행동은 적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기업 윤리의 평가라든지 넘기시면 이제 도덕적 해이와 그 다음에 주인,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한 문제는 약간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또 광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좀 살펴보실 게 또 이제 우리 법령이라는 게 또 들어가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373페이지로 가시면, 자, 373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렇게 쉽게 나왔죠. 373페이지에 유통기업 및 윤리에 관한 법규 제5장 01번입니다. 윤리적 행동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어떤 거겠어요? 틀리게 되는 건 최고 경영자의 영향이지 중간 관리자의 영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건 최고 경영자한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289페이지 나머지 그 기업 윤리의 평가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